자, 그럼 장기유한기관 재무회계 규칙 2교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전 교시에서는 세입 부분까지 봤죠. 그래서 이어서 지금 세출, 처리 및 정산 방법 4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출도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세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해마다 그 인건비 비율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1년에는 몇 프로 이상이다. 그게 이제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건비 비율을 매월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인건비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죠. 일단 먼저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은 매월 청구할 때 롱텀 케어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 비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첫 번째가 되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급여대장에서 이제 그 급여대장을 이제 보면은 인건비 비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메뉴가 있죠. 거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인 롱텀 케어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는 정보 시스템이 조금 그런 부분을 잘 볼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잘 보지는 않고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인건비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월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가지로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1번 롱텀 케어에서 잘 해놨기 때문에 롱텀 케어에서 보는 걸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출은 당해년도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게 이제 사실상 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이 얘기 자체가 그냥 문서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실제 운영은 잘 모르는 보건복지부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요, 이 세출 예산이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립을 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나 시군구에서나 그 예산대로 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말만 예산이지 사실상은 그냥 계획인 거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어르신의 그 현원이 계속 변할 수도 있고, 또 유동적이잖아요, 현원이. 그리고 뭐 외박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딱 정해놓고 운영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아주 높게 설정해서 예산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세입 예산도 과도하게 많이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이나 단순히 계획인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출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을 계획으로 보고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규정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사실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산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세출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무슨 뭐 운영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추경을 하고 하면은 어르신은 언제 돌보고 이제 일을 하냐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계속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걸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정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죠. 자, 후원금의 지출은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의 비지정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한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지정 후원금은 딱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고 비지정 후원금은 지정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기관의 상황에 맞게서 쓴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규정집이 있죠. 여기에 보면 후원금 사용을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면 좋은데 일단 지정 후원금이든 비지정 후원금이든 중요한 것은 후원금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고 후원금은 가급적이면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인건비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또는 연료비를 쓴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처리하기에는 좀 좋다라는 거고 이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보면 후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정산보고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중에 하나가 시설생계급여비인데 간혹 어떤 지역에서는 그 공무원분께서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몰라도 전임자가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고 밀려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분기별로 정산보고하는 시군구도 있고요. 1년 단위로 이 시설생계급여비를 정산보고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지 못한 거죠. 네, 지금 여기 규정에서 딱 나와 있듯이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월 정산보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로 정산보고한다든지 1년 단위로 정산보고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년 전체 세출 내역은 세출 결산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겠죠. 세출 예산 과목을 보시면은 먼저 급여가 있습니다.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이다. 그리고 각종 수당 있죠. 시설 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뭐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무수당, 야간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뭐 그런 게 있다. 또 일용작금, 작급 있죠. 1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다. 근데 대부분은 일용작급을 사용하는 기관은 거의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급여와 각종 수당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있죠. 사회보험 부담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대 보험, 4대 보험으로 표현해야 되냐? 5대 보험, 국민, 건강, 고용, 또 산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이다. 그리고 기관 운영비가 있죠. 기관 운영비는 기관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서 어떤 뭐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위해서 병원과 어떤 회의를 했다. 그랬을 때에 뭐 회의에 소요된 어떤 뭐 물을 샀다든지 또는 간식이 뭐 들었다든지 뭐 어떤 서류 그런 뭐 어떤 그런 서류 그런 재료를 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품에 대한 경비가 들었겠죠. 그래서 기관 운영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관 운영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될 것 같고, 이 기관 운영비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자꾸 다른 비용을 입력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기관 운영비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같은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는 부분으로 딱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책보조비는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다라는 건데, 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 직원이 어떤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건데, 그러면 직책 수행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책이어야만 되겠죠. 그때 지급되는 것이 직책 보조비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직책 수행을 정기적인 직책으로만 한정시켜야 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기적인 어떠한 직책 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직책 수행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책 수행이 없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지급할 사유도 없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책보조비를 간혹 시설장님의 또는 대표자님의 어떤 판공비로 사용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공비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되겠죠. 직책보조비라는 이 내용을 설명을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두 번째, 직책 수행이라는 거죠. 시설 직원이 첫 번째고 직책 수행이 두 번째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직원이라는 부분, 직책 수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럼 당연히 직책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어떤 그 업무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직책보조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직책보조비가 아니라 급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겠죠.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그런데 이 직책보조비를 넣는다는 거는 자칫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사용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책보조비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내용은 못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의비는 아시죠? 직원회의에 들어가는 다 간식비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비 같은 부분들이 회의비가 되겠죠. 자, 여비는 시설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다. 그래서 어떤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할 때에 들어가는 교통비 같은 것들, 또 주유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비로 처리할 수 있다. 출장여비다. 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여러분 이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또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여기다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물품을 산다든지 또는 어떤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죠. 그리고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편료, 전신전화료, 또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 그리고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 보험, 그리고 그 밖에 보험료 같은 것들이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이다. 이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 공과금은 여기서 정확하게 많이 딱 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릴 부분이 없어요. 항목별로 딱딱딱 되어져 있으니까 요 내용들, 우편, 전신, 전기 요거에 해당하는 보험료 그런 것들은 다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도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그런 운영비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도 월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꼭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차량비는요.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이건 잠깐. 근데 이 차량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차량을 렌탈했을 때 이 렌탈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요. 유류대는 아니죠. 그 다음 정비 유지비는 아니죠. 자, 그리고 차량 소모품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렌탈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운영비는 시설 직원 건강 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이다. 상용 의료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다. 여기서 보면 복리후생이라는 부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만약에 직원분들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계신다면은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비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 경비다. 자산 취득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또 토지 건물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다. 보면요. 여기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라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품들은 모두 자산 취득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토지, 건물까지도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토지하고 건물을 구매할 일은 크게 많지 않죠.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시설의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복지부에서 문구 하나 잘못 바꿔가지고 우리 개인 시설들이 상당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 운영비를 사용하기보다는 기타 전출금을 통해서 전출금을 받아서, 그리고 또는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서 그 부분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설 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기구, 비품 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시설 장비 유지비다. 보면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시설의 어떤 공구 같은 것들을 수리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시설 장비 유지비다라는 거죠. 생계비는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직원들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생계비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원들 식재료를 구매한 것은 사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로 잡는 것이 좋은 거고요. 보호자분들께 우리가 수납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사용한 부분은 생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시설생계급여비 쓴 부분도 이제 먹는 부분과 관련된 것은 생계비로 처리하는 것이 되겠죠. 수용기관 경비는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 칫솔, 수건, 또 샴푸, 뭐 물티슈 이런 부분이 수용기관 경비죠. 자, 의료비는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다. 즉, 뭐 어르신을 위한 뭐 우리가 그 상비 약품을 구매를 했다든지 의료 장비를 구매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장의비는 입소자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다. 그런데 이 장의비를 시설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흔치는 않죠.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중에서도 무연고자가 있을 때에는 시군구에서 장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의비를 지출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비가 들어있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그런 목으로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장의비를 여기다가 넣기보다는 장의비를 따로 시군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그냥 저희 회계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장의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지금 제도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여지죠. 프로그램 사업비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재료 사고 프로그램 또 강사에 지출되는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출금이죠. 법인 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 법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전출금은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의 전출금이다. 즉 전출금은 우리가 이제 기관을 운영하고 나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켰어요. 그리고 생계비도 적정하게 다 지출했다. 운영비들이 다 적정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남는 잉여금을 전출시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기타 전출금을 월 1회 또는 연 1회 할 수 있다, 전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월 1회 한 번씩은 대표자에게 남는 수익금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바로 이 기타 전출금이다라는 거죠. 기타 전출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인건비 비율을 꼭 지켜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상에 있어서 어르신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지출 예산에, 세출 예산에 기타 전출금의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기타 전출금이 전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저희 이제 개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전출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전출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자, 그 다음 관연도 지출이 있어요. 관연도 미지급금 및 관연도 사업비의 지출이다. 지난 연도에 대해서 그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출하는 건데, 사실 관연도 지출도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은 결의서 자체를 올해 연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결의 자체를 올해로 잡아놓고 사유만 지난 연도에 있었던 사유였다라고 하면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 크게 중요한, 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목도 아닌데 여기 이제 넣어놓은 그런 걸로 보여지죠. 자, 원금 상환금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이다. 이자 지불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해당하는 목이죠.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금은요, 정확하게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에는 그 은행에 대한 저희가 대출을 받은 확인증 같은 것들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에게 빌렸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개인에 대한 차용증과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이자는요, 지금 1금융권에서 산정하고 있는 이자 수준으로 지불하게끔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우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자 지불은 1금융권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돈을 빌리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지출은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 경비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좀 다른 내용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로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잡지출이 좀 범위가 좀 축소되는 느낌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잡지출이다라는 이 그 단어와 그리고 시설이 지출하는 뭐 다양한 비용 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시설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 위에 항목에 없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잡지출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잡지출이 특별히 들어갈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운영비상에서. 그래서 대부분 위에서 우리가 봤던 지출목에서 다 지출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 잡지출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거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비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예비비를 둘 이유도 없죠, 저희가. 그리고 반환금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한 내용인데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8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반환하게 됐어요. 그러면 수입 자체를 80만 원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겠죠. 굳이 반환금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100만 원 들어왔다가 20만 원 만약에 반환했다고 그러면은 80만 원만 쓴 거니까 수입을 80만 원으로 잡아놨을 때에는 반환금 자체로는 우리가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운영충당 적립금, 운영을 위해서 어떤 적립을 해두는 그런 비용, 또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은 개인 시설에서는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운영충당 적립금 지출이 있죠. 운영충당 적립해놨던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지출도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립해놨던 부분의 금액을 이제 지출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 시설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사용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시설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목돈이 필요했을 때에는 계속 대표자에게 전출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대표자가 전입시켜주면 되는 내용이고요. 운영 충당 적립금도 사용할 일이 없죠, 저희가. 왜냐하면 기타 전입금으로 전입시켜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기관 차량 유지비 관련 준수사항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서 운영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보면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위에 아까 보면은 차량비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이 차량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이건 차량비고 밑에서 보면은 이 내용은 차량 유지비더라 라는 거예요. 여튼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서 운영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라는 거지 개인 차량을 등록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 차량의 의미는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말아라. 개인만 사용하는 그런 차량을 등록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만 등록을 하는 거죠. 업무용 차량은 기관 대표자의 명의 또는 기관 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타 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기관 대표와 사용권 설정을 할 경우에 가능하나 영업용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보면은 기관 대표와 사용 계약서를 해놓은 차량이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보면은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는 저장해 놓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스템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도록 되어져 있죠. 차량 유지비는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는데 차량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다. 자, 차량 운행일지의 예시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차량 운행일지는 뭐 저희가 지금 업무 매뉴얼에 보시면은 정해진 일자에 이 차량 운행 일지를 점검하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 운행 일지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시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입력해서 저장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사실상 제일 이제 간편한 방법이고, 이제 시설에서 별도로 우리가 차량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따로 계속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불편하면은 그냥 우리가 한글 파일 같은 거에다가 계속 작성해서 관리하셔도 되겠죠. 여튼 지금 차량 유지비 지출을 위해서는 이 차량 운행 일지라는 증빙 자료가 꼭 관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휴양기관 퇴직금의 관리인데요. 종사자 퇴직 적립금,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서 퇴직급여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급여 관리 규정은 연간 일정에다 담아놓고 안내를 드리고 있죠. 기관에서는 업무 일정에서 퇴직급여 관리 규정에 대한 그 업무 안내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면 할수록 퇴직금은 쌓여가는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 누적이 돼 가는데 퇴직금에 대한 재원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시설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반드시 매월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퇴직금을 적립상품으로 가면은 사실 정부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적립상품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퇴직연금 제도 같은 그걸로 가기를 바라는데, 시설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 그리고 적립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퇴직적립금을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계속 적립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기억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기관에서는 그 대표자면서 시설장인데 퇴직금을 적립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적립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도 직접 인건비 비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잘 적립하시면은 그 적립한 금액대로 우리가 그 직접 인건비 비율에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퇴직금은 다 적립해 놨는데. 그러면은 이 적립한 퇴직금을 다시 환원시켜 놔야 되겠죠. 자, 그때 환원시킬 때에는 지금 적립했을 때의 그 돈이 뭐 공단부담금에서 나간 건지 본인부담금에서 나간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을 할 때에 공단부담금에서 100만 원 적립했다, 얼마 적립했다, 딱 매월 딱 우리가 파악해놓고 있다가 1년 미만 퇴사자가 있었어요. 1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퇴직금을 다시 기관 운영비로 환원시킬 때에는 이 금액이 본인 부담금에서는 10만 원, 뭐 공단 부담금에서 50만 원 했으면 본인 부담금의 10만 원 다시 공단 부담금의 50만 원 그 금액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퇴직금을 일반 통장에다 적립하실 때에는 이 돈이 본인 부담금이었는지 공단 부담금이었는지 기타 전입금이었는지를 꼭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해 놓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보다는 퇴직금 제도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그냥 적립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후원금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자,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한 지정 후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 통장에 따로 있어야 되죠.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을 구분해서 사용해라. 미리 후원자에게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라. 즉, 시설에 우리 후원금 전용 계좌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후원금은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후원금에 대한 부분만 전용 계좌를 두어라 라고 지금 일단 되어져 있죠. 그리고 따로 또 전용 계좌를 두어야 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따로 전용 계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은 운영비 통장, 보조금 통장, 그리고 후원금 통장,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퇴직금 적립 통장, 이렇게 4개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영수증 발급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후원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부금 영수증 서식이 있죠. 그 서식에다가 작성하는 건데, 일단 후원금은 저희가 계속 제가 그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은 줄여가야 되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저희 장기관 기관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것도 어렵고요. 가급적이면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그리고 본인 부담금 선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급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비급여를 수입원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인데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후원금 사용 내용에 대한 소식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자, 지출 금지 항목을 꼭 지켜라. 자산 취득비 중 토지 건물, 업무 추진비, 그리고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적립금, 준비금, 업무 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 후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가지고 요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후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됐을 때에는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본 사건 있죠. 우리 그 어르신들, 위안부 어르신들 관련해가지고 후원금을 잘못 사용한 그 내용, 이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또는 이런 뭐 자산 취득비 이런 걸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관의 연료비 같은 부분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비지정 후원금이고, 지정 후원금은 딱 목적에 맞게끔만 쓰게끔 되어져 있죠. 자, 후원금에 대한 인건비 지출 범위가 있어요. 인건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것이 이제 좀 좋죠. 자,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지정 후원금, 즉 간접비 사용 범위 엄수가 있는데요.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아닌 지출 금액 기준으로 당해연도 지출한 금액의 50%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즉
간접비 사용 범위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비지정 후원금은 어떠한 이 후원의 그 목적, 딱 어떤 용도로 써라 라는 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비지정 후원금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 부분보다는 직접비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그 위에서 보시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후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후원금은 가급적 우리가 기관에서는 줄여가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요. 자, 잉여금 2월 방식이 있는데요. 해당 연도 후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 연도 2월 시 전년도 2월금 후원금 항목으로 수입 처리를 해라 라는 거죠. 즉 후원금이 남으면 전년도 2월금 후원금으로서 수입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보고 및 공개는요.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 보면요. 수입과 사용 결과 보고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은 기관이라면 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몇 월 며칠 날 후원금을 누구한테 받았고, 이 후원금은 지정 후원금이냐 비지정 후원금이냐를 표시해주고 기재해주고, 그리고 이 후원금을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기술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사진도 증빙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보고를 제출할 때 이 보고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또는 엑셀에다가 이 사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하는 거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공지한다. 즉 결산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공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죠. 자,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연번, 일시, 언제 받았냐. 여기서 보면 일시이기 때문에 일자하고 시간이 같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날짜만 있네요. 자, 그 다음 후원자가 이제 법인이냐. 그래서 법인으로 나와져 있죠. 그리고 후원금 유형 및 금액이 지정이냐 또는 비지정이냐. 그리고 지정 후원금 용도, 그때의 어떤 용도냐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발급대장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발급대장이 조금 미흡해 보이죠.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필요한 정보는 일시, 그리고 후원자가 누구냐라는 부분, 그리고 지정 후원금이냐 비지정 후원금이냐, 그리고 뭐 용도까지도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영수증에 대한 발급 대장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했는지, 어떤 영수증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 발급 내역만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은 그 영수증 서식에 맞게끔 우리가 발급 대장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이 있어요. 위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 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게 여기에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인건비에 있어서는 여기 직접비와 간접비가 여기에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을 때 간접비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은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죠. 비지정 후원금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비지정 후원금에 있어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쓸 수 있는데 간접비 부분이 50%를 넘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비로 써야 되는 건데, 보면은 급여, 각종수당, 일용작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이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다. 보면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의 하나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간접비 중에 기관 운영비, 직책 보조비, 회의비가 간접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 불가다라는 거예요.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는 이 비지용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하기에 제일 좋은 항목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사실상 좋다. 그리고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직접비 부분이고 기타 운영비는 간접비 부분이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간접비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관 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으로는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직접비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직접비 부분으로서 특히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주신다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어떤 물건을 사는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좋겠다. 또 프로그램으로서 지출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고 수용기관 경비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에 있는 법인에게 전출금 이런 부분들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 이런 걸로는 다 사용 불가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 원금 상환금, 이자 지불금,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금융기관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죠. 그리고 기타 차입금, 개인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단 부담금, 가산금, 본인 부담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관을 이제 정원을 늘리려고 해요.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운영비를 가지고 중축하는 부분에 쓰면은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빌렸을 때에도 시설 설치나 정원 확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리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은 오로지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에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걸 가지고 또는 개인에게 빌린 걸 가지고 시설 설치나 정원 확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 외에서 차입한 거다. 자, 원금 상환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만 되겠죠.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 상환금을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 기타 전출금으로 저출시켜서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을 갚는 거죠. 자, 이자 상환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해라. 자, 그리고 기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금리를 준용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가 뭔가요? 그거는 당연히 운영비가 모자랄 때, 그때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시설을 이제 막 개원해서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에는 이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을 발생시켜서라도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겠죠. 이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 금액 및 이자, 차입 사유 및 용도, 상환 계획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부치밀의 양식에 따라서 신고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치밀은 그 차입금에 대한 신고서예요. 여기 보면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 증원을 할 때, 어르신 저희가 정원을 늘릴 때에 그때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은 차입금을 써도 되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보면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뭐 해당이 안 될 거고 운영비 부분인데, 여기서 운영비는 사무비와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사무비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럼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사업비. 우리가 아까 지출 부분 있죠. 지출 관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업비 부분이 여기 있죠. 사업비 부분에서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산조성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이 차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쓸 때, 즉 생계비, 수용기간 경비, 의료비, 장의비 이 부분을 쓸 때에 차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타 전출금이라는 거죠. 자,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아까 봤던 부분 여기 있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중에서도 이 운영비가 사무비나 또는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치밀의 서식이 여기 있죠. 장기유한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지금 보시는 대로 사무비와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를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든 제3자에게 대출을 받든 그때에는 여기 부치밀 서식에 따라서 장기유한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잉여금, 법인 전출 관리 부분을 보실 텐데요. 네, 2교시도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자, 이 7번부터는 우리가 3교시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3교시로 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